이재명 대표가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클릭 아니냐? 아니다. 나중에 또 말 뒤집는 거 아니야? 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자, 주관식보다 객관식.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죠.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는데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된다. 이런 상황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다시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습니다.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편가르기 수법입니다. 상속세 개편은 국가 경제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 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실용주의란 자신에게 유리하면 언제든 말을 바꾸는 실론주의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만을 국민께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자, 김진욱 전 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연일 경제적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상속세인데 상속세 일괄 공제를 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도 5억에서 10억으로. 그래서 총 합계가 10억에서 18억 원. 결국 집값이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집 한 채를 부모한테 물려받게 될 경우에 너무 많은 세금을 토해내는 것이다 보니 그럼 집 한 채도 건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18억 정도면 서울의 웬만한 집은 커버가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에선 이것도 말 뒤집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얘기만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 생트집을 잡을 수 있을까 아마 이걸 연구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말씀들을 지금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상속세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뭡니까? 국민의힘은 최고 세율을 낮추자라는 거잖아요. 최고 세율을 낮추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아주 이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거나 세금 상속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그게 그 더 큰 혜택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실질적으로 뭐 이 일괄 공제액을 좀 높인다든지 해서 현재 그 집을 한 채 상속을 받았는데 그 집에 대한 부분을 살 수 없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그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인지 논의해보자라고 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말 바꾸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씌운다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단지 어떤 조기 대선이나 이런 것에서 표를 얻기 위한 그런 형식의 말만 하고 있다 이런 자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보다 진지한 자세로 보다 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입장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상속세율 같은 경우에도 최고 세율만 개편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 네, 근데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건요. 지난해 7월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자녀 공제 한도 상액과 같은 이야기들을 포함한 정부 법안이 마련됐고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통과 안 시킨 겁니다. 민주당이 통과 안 시켰고요. 그 이후에는 자신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오른쪽 표도 좀 중요하니까 이걸 받아보겠다라는 심산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작년에는 왜 통과 안 시켰습니까? 그리고 최고 세율 50%는요. 지금 OECD 평균이 상속세율 최고 세율이 13%입니다. 우리가 50%라는 것은 우리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이걸 지속 가능하게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세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40%로 낮추자는 건데 이것을 지나치게 부자 감세로만
몰고 가고 있는 것 또한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100억 또 1000억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많이들 이제 기업을 하고 있고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들의 상속세를 깎아주는 게 결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쨌든 최고 상속세율을 50으로 할 것이냐, 뭐 45로 할 것이냐, 40으로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도 하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최대 주주는요, 주식 20% 할증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5인 이상 20인 미하 이런 그 사업자들도 본인의 가업을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싶은데 이러한 할증 과세 때문에 도저히 이 업을 지어갈 수가 없어서 고용 자체가 축소되는 이런 부작용을 겪고 있거든요. 또한 이 순자산 유출, 우리가 지금 세계 4위입니다. 예. 부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해서 순자산 유출이 이렇게 세계 4위를 기록할 정도로 계속해서 자금이 유출될 경우에 그동안 만들었던 일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큰 틀에서 고려하지 않고 민주당이 본인들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추인 부의장. 예. 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의심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자,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 원 주는 것. 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제안한 34조 규모의 추경안에 보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라고 13조 1천억 원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민생지원금과 뭐가 다르냐?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우클릭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 나는 내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일단 상속세법만 살짝 얘기 드리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럼 다음 주에 당장 처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말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민생지원금과 이 말 우리가 보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게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처음에 25만 원 민생지원금 우리가 과거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런 지원금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는 워낙 지금 경기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시장에 안 풀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경기가 너무나도 냉혹하게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소비 쿠폰을 주자.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민생지원 현금을 주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 많이 뭐 후퇴라면 후퇴할 수 있고 변화가 된 겁니다. 자꾸 현금을 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써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좀 변경을 한 건데 그러면은 좀 더 다른 변경으로 하자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이것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더 좋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의 정책을 놓고 경쟁하면 되는 것인데 그냥 거짓말한다는 프레임, 자꾸 말 바꾼다는 프레임 그걸 씌우기 위해서 발전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개인 돈이면 그렇게 막 썼겠나.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한다. 너무 거짓말이 잦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선 어떻게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만 하면 헐뜯기만 하냐. 고집 않겠다고 했고 협상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좀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좀 찾아주기를 바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권 잠룡들도 이때다 싶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35조 추경안은 조기 대선용이다. 저거 돈 누가 갚냐? 2030이 갚아야 되는 거다. 막 퍼주는 거 안 된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대표가 정년 연장하자고 했는데 청년 말라 비틀어지게 할 수 있다.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무턱대고 정년만 늘린다고 될 일이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성표. 네. 어쨌든 지금 조기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고 있게 된다고 해도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이재명 대표의 유일한 일관성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말바꾸기다라는 세간의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조금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소비 쿠폰이니 뭐니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내가 그 민생 지원 회복 지원금 안 한다고 하니까 진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라고 또 이렇게 비아냥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리스크의 본호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어떤 신뢰의 리스크라는 그 말에 뼈아픈 것처럼 저는 지금 뭐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등등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일관성 있게 뭘 해줘야 하는데 저렇게 연금 개혁, 연금이 안 된 상태에서의 정년 연장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지금 저렇게 추경 땡겼으면은 이 돈은 나중에 누가 갚을 건지, 국채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종합적이고 총론적이고 이렇게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얘기들을 이재명 대표가 불쑥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은 물론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어떤 열기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 체제로선 더 이상 민주당이 가서 위험하다라는 시그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고민해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